한국의 생명윤리 거버넌스의 변화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30분입니다. 네. 이렇게 그 중요한 자리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자리에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2007년에 저희 그 한국의 황우석 미스컨덕트 사건 때문에 세계 연구윤리 포럼이 생겨서 그때 정말 이런 이슈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국의 파티시펀트로 참여해서 한국의 미스컨덕트에 대한 얘기가 3일 내내 이루어지고 있었고, 한국의 파티시펀트는 엄청난 디스아너, 그레이스와 쉐임을 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를 듣던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로 미스컨덕이 일어난 이 캠퍼스에서 10년 만에 얼마나 많은 서퍼링을 가지고 저희가 10년을 절치부심해서 오늘에 이르렀던가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노력이 이제 저 다음에 발표할 거고, 저는 지금 그 바이오 에틱스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우선 바이오 에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렇다한 바이오 에틱스에 대한 그 논의가 별로 없다가 1990년대에 뇌사에 관한 그 이식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하면서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돌리의 그 클론 쉽이 생기면서 1997년에 논의가 되면서 오늘 오전에 들으셨던 황우석 전 교수가 영롱이를 클로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면서 여러 가지 기대와 더불어서 우려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이제 위스콘신에서 첫 번째 엠브리오 스템셀 라인이 이스태블리시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과연 한국에서는 어땠냐면 1953년에 전쟁 이후에 60년 만에 이렇게 전쟁 후에 여러 가지를 겪고 아주 급격한 근대화를 거쳐서 지금 남한의 사회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가 60년대에 박정희 정권 때 가장 중요한 게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킨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과 기술은 특히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정말 우리의 그 전 세대들은 정말로 뼈를 깎아가면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 생명과학 육성법이라는 것이 생겼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퍼블릭 디베이트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루는 컬처가 굉장히 약했던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 영롱이의 복제를 둘러싸고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처음으로 전 사회적으로 논쟁이 생긴 겁니다. 에티컬 디베이트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때 그것이 양분화돼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겪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 그룹은 NGO와 그리고 뭐 환경 운동한 사람, 그다음에 동물권 운동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 생명 윤리학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한 그룹이 돼서 휴먼 클로닝에 대해서, 휴먼 클로닝이라고 하는 미증류의 어떤 과학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을 앞에 두고서 이 휴먼 클로닝과 인간이, 우리도 전부 배아에서 나왔는데 휴먼 엠브리오를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실험 재료로 쓴다는 그 엄청난 그 건을 앞에 두고서 반대하는 그룹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산업연합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학자들 그룹은 이것을 허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눠지면서 이 그 윤리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의 논쟁은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엠브리오의 모럴 스테이터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우리 사회가 인간 배아를 실험 재료로 난치병을 위해서 희생시켜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morally charged 된 그런 핫 디베이트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 레귤레이션 그룹하고 프로 프로모션 그룹이 나눠져서
두 파티가 어떻게 보면 거의 양극화된 채로 굉장히 심각한 토론을 했었는데, 이전 프로 레귤레이션 그룹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sanctity of human life라고 하는 가치를 들고, 또 그 반대 그룹은 내셔널 인터레스트하고 프리덤 오브 리서치를 두고서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 프로 레귤레이션 그룹은 엠브리오 리서치하고 클로닝 리서치 모두들 전부 다 그 프로히비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쪽은 엠브리오 리서치를 몇 가지만 그 법을 두고, 예를 들어서 휴먼 리프로덕티브 클로닝은 금지를 하면서 스템셀 리서치는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이오 에틱스 앤 세이프티 액트라고 하는 것이 2004년에 인액티브가 되고 2005년 1월 1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 법은 황우석 교수에게 연구를 허용하는 그런 법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결국 그때 이제 유엔에서도 이제 투표까지 갔었는데, 어떤 나라들은 엠브리오 리서치를 허용하고 어떤 나라들은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달랐고, 미국에서는 주마다도 다르고 있는데 우리는 허용하기로 한 거죠. 심지어는 체세포 복제까지도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단지 레귤레이션을 좀 강화해서 허용하기로 한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생긴 거는 이제 뭐 그 생식 복제를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종간의 그 키메라를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를 해서 법이 생겨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황우석 스캔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거는 여러분 오전에 다 들으셨겠지만 이것이 2007년도 컨퍼런스에서 over and over again 계속 이게 보이던 그런 것이었고, 얼마나 이 한국 정부에서 만든 이 우표가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있는 그 환자에게 배아주기 세포를 그때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성공한 것을 넣으면은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메모라이즈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들으셨듯이 류영준 선생이 이 제보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이 만든 세포를 가지고 바로 자기가 돌봤던 그런 어린 소녀에게 임상 시험을 할 거라는 계획을 듣고, 이거는 의사로서 자기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보의 구체적인 동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 아까 일본 학자께서 멘탈 프로블럼이나 사이콜로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세상에 저도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가 좀 있는 사람이고 조금씩 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모두가 동조했다는 것은 그 사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한 사람의 사이콜로지의 문제로 덮고 지나간다면 그 사회는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시킬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서, 사실은 사이콜로자이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지를 장식했던 이 논문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그 국제사회에서 가장 문제를 삼은 것은 이것이 fabrication 됐다, falsification 됐다는 생각은 거의 아무도 안 했고, 처음에는 가장 걱정한 것은 human egg, 인간의 그 400개, 평생 400개밖에 안 나오는 난자를 하이퍼 오뷸레이션을 해가지고 뽑아서 난자를 실험 재료로 쓴다. 그것도 미중유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난자를, 몇백 개의 난자를 가지고 어떻게 그 귀한 난자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실험 재료를 썼을 수가. 이것 때문에 여성의 몸에 대한 착취에 대해서 우려를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비판은 적었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열광을 가지고 환영을 했죠. 대통령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노벨상 프로젝트로 했었으니까. 2007년도에 비엔나 출신의 학자가 이 황게이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분도 노벨상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나라 전체가 conflict of interest가 있었고, 나라 전체에 네트워크가 커럽션 됐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발표를 이제 잊지 못하는데, 그거는 결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004년, 2005년 그 페이퍼가 나온 다음에 그 보니까 자그마치 242개의 난자를 가지고 한 셀 라인을 만든 거고, 그 다음 페이퍼는 185개의 난자를 가지고 11개의 라인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생명윤리학회에서는 도대체 그 에그의 소스가 뭐냐, IRB가 제대로 했느냐, 그다음에 오서십이나 엠브리오 클로닝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황우석 전 교수의 스캔들은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였다. 그래서 모든 바이올레이션이 다 포함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파브리케이션, 기프트 오서십, 휴먼 서브젝트 어뷰즈는 물론이고요, 미스매니지먼트 펀, 그다음에 그 취약한 연구원과 학생들에 대한 익스플로이테이션, 그다음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실험실 문화 등등이 다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이 2005년 페이퍼가 나온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우리가 엠브리오를 실험재료를 쓸 수 있는가, 엠브리오의 모럴 스테이터스 중심으로 엠브리오 에틱스에서 에그 에틱스로 변화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여성의 몸에서 그 연구용으로 그렇게 많은 난자들을, 그것도 아주 그 소중한 난자를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조사를 해보니까 몇백 개가 아니라 2,000개가 넘는, 그리고 15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서 그렇게 많은 난자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에티컬 디베이트의 포커스가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우선 commodification of egg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거기서 사용된 많은 난자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에그 브로커가 가서 더 브로커가 돈을 먹고, 그리고 이제 더 싼 값으로 그 여성들의 몸을 착취해서 그거를 실험재료로 쓴 것이었기 때문에 commodification of egg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었고, 또 여성의 몸에 대한 착취, 그다음에 과연 연구에서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왜냐하면 IVF 클리니션이 가서 불임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또 이제 난자를 가지고 온 것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자발적인 인포먼트 컨센트라는 게 가능하긴 한 거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IVF 닥터가 스템셀 인베스티게이터로 이제 듀얼 로를 할 때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 문제 등등이 아주 광범위하게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은 제가 자세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유전자하고, 그러니까 주인하고 엠브리오에 대한 법률만 있었고, 사실상은 심각한 생명윤리의 문제를 비껴가면서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허용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었었습니다. 2008년에 난자윤리가 이제 문제가 되자, 이제 그 미스컨덕 파인딩을 법에 반영해서 고치려고 하는 흐름들이 처음에 이제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새로 개정된 조항들은 에그 브로커도 똑같이 이 파는 사람만큼이나 똑같이 페널라이즈를 하고, 그리고 IVF라는, 그 전까지는 IVF와 에그 도네이션에 대해서 아무런 레귤레이션이 한국 사회에 없었는데, 그 에그 도너에 대해서도 모든 신체 검사를 하게 하고, 평생에 걸쳐서 3번만 에그 도네이션 하도록 하고 6개월간의 간격을 두어서 에그 도네이션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IRB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IRB도 서포트를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먼 셀을 엠브리오에 넣는 것도 금지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06년의 미스컨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사이언스를 피어 리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파브리케이션 된 페이퍼가 실렸다는 것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한 바이오에틱스 저널, 메디컬 에틱스 저널에 한국의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시스템 페일러다라는 말이 있었고, 교육도 안 돼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회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2005년 말 2006년 때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널에, 그러니까 아카데믹 저널에 투고를 하면 거기서 IRB를 내라. 그러면 IRB에 어프로벌 레터를 이제 카피를 보내면 IRB를 어떻게 믿느냐, 너네 나라 어떻게 믿냐, 이런
문제도 많이 받았고, 특히 황치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이언스 페이퍼를 내면은 그냥 돌려보내는 일을 많이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이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방향에서의 이제 크리티시즘을 우리가 겪게 된 겁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탓이요를 포함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그리고 이제 내셔널 연구재단, 리서치 파운데이션, 이제 다음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대학 그리고 각종 학회, 그래서 이 국제 연구윤리 포럼이 있기 전까지 사실 국내 포럼도 계속 저희가 액티비티를 했었는데, 여기에 어저께 제가 연자분하고 같이 있는데 이 포럼에 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같이 후원하느냐는 거죠. 교육부도 후원하고, 연구재단도 후원하고, 학청도 하고, 과청도 하고, 대학에서도 하고,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하고.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리서치 에틱스를 모든 학회가, 정부가, 그리고 대학에서 모두가 다 같이 프로모션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 거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10년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한 그 결과가, 지금 저는 생명률만 말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정신적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러한 전체 네이션이, 전체 나라가 네트워크의 커럽션과 시스템 페일러로 이런 엄청난 대형 스캔들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스캔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저는 이제 바이오에틱스 분야, 메디컬 리서치와 휴먼 서브젝트 리서치 분야에서 이루어진 노력에 대해서 서머라이즈를 하면, 이제 2013년 6월 2일에 시행된 전면 개정 생명윤리 안전관리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12년까지 이제 있었던 법률은, 임상 시험은 아시다시피 KGCP라는 약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엠브리오 리서치나 제네틱 리서치에 대해서는 생명윤리 안전관리 법률이 있었고, 이 나머지 대부분의 휴먼 리서치 서브젝트,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헬싱키 선언이라는 그 연구자, 세계의학회에서 만든 건데, 그 의사들의 자율적인 전문가 규정에 의해서 스스로 레귤레이션하는 그런 것이었다가, 이게 바이오 세이프티 이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이 헬싱키 선언의 범주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최근에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엠브리오와 제네틱 스타디뿐만 아니라 이제 상당히 넓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까지는 이렇게 이 범주만 관리를 했었습니다. 엠브리오 생성 연구, 그다음에 세포 복제와 그다음에 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 연구, 유전자 은행,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휴먼 서브젝트 리서치, 인간 대상 연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인체 이름을 연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새로 생기면서 유전자 연구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전까지는 IRB를 등록하고 또 평가하고 검사하고 인증하는 그런 정부에서 그런 일 안 했거든요. 근데 2013년부터는 이 IRB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IRB를 등록하고 또 실사를 하고 평가하고 교육하는 그런 것들을 새로 오게 되면서 굉장히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입법 단계로 전혀 생명윤리에 관한 법이 없다가 리갈라이즈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게 이제 2005년이고요. 스캔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메이저 리비전이 있었던 시기에 있었고, 토탈 리비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해서, 여기서는 바이오에틱스에 관한 인프라스트럭처 빌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토탈 리바이즈드 바이오에틱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에 이제 컴프레hensive는 있으면서, 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펀더멘털 프린시플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3조에 그 펀더멘털 프린시플이 사실은 헬싱키 선언과 유네스코의
생명윤리에 관한 보편 선언, 인권에 대한 보편 선언을 반영해가지고 인간 존엄성에 관한 것이라든지 인간의 자율성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넣고 privacy, confidentiality, vulnerable subject에 관한 것들, international collaboration. 이 황우석 스캔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아까 류영준 교수가 보여준 난자꽃길 등등을 얘기하면서 그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바이오에틱스에 대한 릴레티비즘, 상대주의에 관한 주장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제적인 헬싱키 선언을 들고 나오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컨퓨시안 컬처의 에이시아 컬처에서는 우리는 우리나라의 특히 여성들은 국익을 위해서는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에이시안 컬처를 국제 연구윤리의 기준으로 그런 뭐 앱솔루티즘이나 임피리얼리스트한 그런 걸로 잣대를 재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주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난자를 기증하기 위한 진달래 꽃길 뭐 이런 행사가 생긴 건데, 그래서 컬처에 따른 컬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윤리도 달라야 된다. 한국적인 연구윤리는 여성의 자발적인 희생을 토대로 우리의 그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는 패트리어티즘에 의해서 우리의 여성들의 몸에 난자 혹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컬처다라는 주장이 강했었습니다. 그때 이런 컨선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 아티클에는 프린시플 중에 하나로 인터내셔널 컬래버레이션을 넣었는데 이 국제적인 유니버셜 스탠다드를 우리는 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법에 명시를 한 거죠. 되게 이제 Against Cultural Relativism이라고 Ethical Relativism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책에서도 사실은 윤리에 있어서 상대주의가 취약한 그룹의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그것을 내면화해서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썼는데 그때도 그렇게 많이 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베이직 바이오에틱스 액트, 즉 생명윤리 기본법으로 바뀐 게 13년에 토탈 리바이즈 바이오틱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이 만들 때는 이 법에 따라서 만들도록 그렇게 얘기했고, 바이오에틱스와 세이프티에 관한 일이라면 이 토탈리 전면 개정된 이 바이오틱스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때 아티클 4에도 4조 항에도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윤리 및 안전관한 법은 모든 인간대상 연구, 모든 인체 위험물 연구는 IRB 심의를 받고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IRB 심의와 동의를 안 받았다고 페널티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안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바이오에틱스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가능하면 컬처를, 에티컬 컬처를 프로모션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조항에서 보면은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는 그 바이오에틱스와 세이프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되고 행정적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스쿨에서 그러니까 엘리멘터리부터 유니버시티 이르기까지 커리큘라와 그 교육을 프로바이드 할 책임을 정부와 또 이제 지역 정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실제로 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모션하는 바이오에틱스를 프로모션하는 법으로 이렇게 새로 거듭나게 되고, 실제로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바이오에틱스 폴리시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국가생명정책연구원들을 이것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이안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달라진 게 IRB에 관한 것입니다. 그전까지 IRB는 임상 시험을 하는 병원에서만 있었는데 클리니컬 트라이얼 인스티튜트 말고도 휴먼 서브젝트 리서치의 전체를 대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IRB를 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그 대학은 인간 대상 연구를 하는 모든 연구기관, 인체 이름으로 연구를 하는 모든 기관에서 IRB를 세워야 되는 그런 법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의 영역이 확대됐을 뿐만이 아니라 IRB의
롤과 리스폰시빌리티도 확대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IRB는 prior review를 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폼 컨센트 폼과 계획서를 사전 심의만 하는 역할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실제로 진행 중인 연구의 모니터링과 오디팅, 그리고 연구윤리 교육, 그리고 폴리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취약한 피험자에 대한 것들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 연구 기관마다 셀프 레귤레이션을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지만 IRB에 대해서 저희 히스토리는 이렇게 짧습니다. 사실 짧은데 이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의 의미는, 전에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병원의 피험자 보호센터 센터장입니다만 전에는 IRB 오피스에 3.5명이 있었는데 지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도메인이 서류의 심사와 승인뿐만이 아니라 리서치를 모니터링하고 어디팅하는 팀들이 있어서 실제로 가서 제대로 하는지, 리서치 인티그리티 되는지를 확인하는 팀이 생기고 에듀케이션을 하고 폴리시 팀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3.5명에서 11명으로 이제 확대가 돼서 지원되는 것처럼 이제 연구윤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가 이제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RB에 대한 아크레디테이션 시스템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인스펙션, 이밸루에이션, 에듀케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웹사이트에 오픈하고, 그뿐만 아니라 IRB가 제대로 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그 연구자가 정부 펀딩을 어플라이를 할 때 그 기관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의 IRB가 어떤 기준을 못 미치면 그 서울대학교에서 어플라이하는 모든 연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반대 뭐죠? 그러니까 그 페널티를 좀 주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A합의 어크레디테이션 받은 그런 기관들하고 또 WHO에서 레코그나이즈하는 기관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하여간 생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2008년에 변화된 상황은 이제 리액티브한 거였습니다. 이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리액티브하게 보충을 하는 그런 것이 2008년도에 리비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된 것은 사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프로액티브한 측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2008년도까지는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의 베이직 퍼포스가 favorable environment to develop and use in biotechnology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잘 할 수 있는 favorable environment 만들기 위해서 생명윤리를 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싹 없애고 이제 근본적으로 휴먼 디그니티와 그 세이프티를 위해서 이게 바뀌게 되고요. 전에는 스페시픽 로어였습니다. 주인과 엠브리오에 관한 규칙만 있는 스페시픽 로어에서 이제는 베이직 로어로 여러 가지로 이제 캐테고리도 확장이 되고 근본적으로 프로모션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빌딩 내용인 거죠. 이렇게 해서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레귤레이션의 범주를 보면 옛날에는 여기에서만 법이 있었다면 지금은 법이 이제 다루는 영역이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된 거죠. 그리고 오토노미에 대해서도 사실은 피험자로서 휴먼 서브젝트의 오토노미에 대해서도 조항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명시적으로 조항이 생기게 되고 그 바이오뱅크에 대한 조항도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사족처럼 보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UK에서 이 오버 레귤레이션 때문에 실제로 이런 레코멘데이션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셔널 리서치 서비스에서 센트럴라이즈된 그리고 굉장히 이펙티브한, 근데 IRB를 이렇게 막 기관별로 다 만들다 보면 이 오버 레귤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막 시작한 시점이긴 하지만 이게 저는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묻는 것은 도대체 바이오 에틱스 액트라는 게 말이 되냐? 생명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티베이션이 중요하고 자발적인 게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하고 바텀업의 액티비티인데 거기다가 액트라는 걸 붙여서 enforceable하고 이렇게 위에서 내리는 탑다운이고 이걸 두 가지 붙여놓는 게 법이 말이 되냐? 바이오에틱스 액트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법이 2012년에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8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바뀐 이 법으로 우리가 바이오에틱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의 강점은 뭐냐? 물론 다이나믹 코리아의
매우 빠르게 변하는 그런 그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할 수가 있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스트럭처랑 시스템을 빌드업할 수가 있고, 인포서블하고 이피션트하고 패스트하고 시스테마틱하고 이코노믹하고 유니폼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리소스 푸어 세팅에서 전문가도 없고 돈도 없고 퍼블릭 어웨어네스도 없는데 이 액트를 하면 액트를 준수하기 위한 준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컬처로 우리가 내면화되는 가치로 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로와 사람들의 컬처와 시스템과 마인드 안에 그 갭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바이오에틱스라는 게 우리가 정말 생명윤리를 왜 존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이전에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있는 거죠. 리플렉션 없이 무슨 원리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이 없이 그냥 준수해야 되는 문제로 이제 전락해 버릴 수가 있고, 이것이 소외되지 않은 셀프 알리네이션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여러 사람의 인볼브먼트가 시티즌 인볼브먼트가 있었는데, 그런 그 컬처를 브로드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셀프 레귤레이션을 네거티브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우석 교수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데미지를 많이 줬지만 딱 하나 기여한 것이 있다면 연구윤리와 생명윤리를 단시간에 이렇게 성장시키게 한 데는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뭐 자주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스캔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과연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빌드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인풋을 넣고 리소스를 투여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길티 필링을 느껴서 전체적인 소사이티에서 길티 필링을 느끼면서 우리가 모든 놀라기도 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능했다는 것에 대해서 옵세스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빌딩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신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 박기범 박사, 내일 이제 자장하신 박기범 박사는 그 황우석 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제주의에서 비로소 에티컬 모더나이제이션 됐다라고 주장하는 페이퍼를 제가 인용한 페이퍼에서 이제 쓰셨는데, 그것도 이제 세월호를 겪으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최근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여간 연구윤리와 생명윤리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릴 수가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